분열과 분쟁의 주체가 다름 아닌 조선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당시 조선의 모든 문제를 일제에게 떠넘기는 타성과 달리 조선인의 냉철한 자기 반성을 요구하는 현진건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작품 해설. 초기 작품들과 빈처와의 연속성. 술권하는 사회는 빈처가 발표된 직후 1921년 11월 개벽에 발표된 작품이다. 술권하는 사회는 독립적인 작품이라기보다는 빈처의 연장선에 위치한 작품이다. 술권하는 사회가 빈처에 대한 일종의 연작 형식임을 보여주는 근거들은 다음 몇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자기 고백적 성격을 들 수 있다. 현진건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빈처를 통해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듯이 술권하는 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특히 두 작품 모두 식민지 지식인 남편과 헌신적인 아내라는 인물 구도와 가난 모티브를 통해 작가 현진건의 삶을 그려가고 있다. 두 번째로는 내용의 연속성이다. 술권하는 사회는 시간적으로 볼 때 빈처 앞에 놓이는 작품으로 보인다. 이제 막 동경에서 돌아온 남편이 사회와의 부조화 속에서 좌절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는 빈처의 남편이 중국과 일본 유학을 다녀온 후 보수 없는 독서와 가치 없는 창작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아내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옷가지를 전당포에 맡기는 처지이면서도 어서 출세를 하여 비단신 한 켤레쯤 사줄 그날을 기다리는 여유와 안정된 모습과는 차이를 갖는다. 따라서 시간상으로는 빈처가 먼저 발표되었지만 내용상으론 술권하는 사회가 앞서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작 형식에도 불구하고 재미난 상이점이 보이는데 바로 시점의 변화가 그것이다. 빈처의 시점은 남편을 서술자로 한 1인칭 소설이었다. 그래서 남편의 경험에 자장 안에서만 독자들은 이해해야 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빈처의 남편은 서술의 대상이 자신이 아닌 아내에게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관찰자적 역할이 강하게 나타났다. 남편의 시선은 오직 아내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심리적 변화에 따른 아내의 얼굴과 눈빛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러한 관찰자적 시선은 남편보다는 아내의 상황에 주목하게 하여 사건의 중심이 남편의 이야기에서 아내의 이야기로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남편의 시선에 의해 한껏 부조화된 아내의 얼굴은 그대로 빈처의 주제였던 것이다. 그런데 술권하는 사회에서는 빈처의 상황과는 역전된 양상을 띈다. 술권하는 사회는 작가의 자전적 체험을 바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칭이 아닌 3인칭 시점을 빌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야기의 초점도 빈처와는 달리 아내의 입장에서 전달되는 소위 3인칭, 제한적 전지적 시점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아내에게 고정된 남편의 시선이었던 빈처와는 반대로 남편의 상황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빈처가 아내의 이야기라면 술권하는 사회는 남편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연작 형식은 타락자, 개벽 1922년 1에서 4월, 로까지 이어져 빈처, 술권하는 사회, 타락자는 현진건의 자전적 고백서 3부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지식인의 현실인식과 응전 방식. 현진건 초기 소설의 중심 테마인 식민지 지식인의 모습은 술권하는 사회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빈처와는 달리 여기서는 개인과 사회의 대결 구도가 선명하게 나타나면서 개인이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며 동시에 어떠한 응전 양상을 보이는가에 집중되고 있다. 먼저 남편 대 사회의 대결 구도이다. 일본 동경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그는 처음엔 의욕적으로 현실과 대면하려 한다. 그래서 분주히 돌아다니기도 하고 집에 들면 정신없이 무슨 책을 보기도 하고 또는 밤새도록 무엇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남편은 음식도 잘 먹지 않을 뿐 아니라 걸핏하면 입버릇처럼 화난다 화난다 하며 성을 낸다. 이제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것은 한숨과 분노와 술뿐이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아내가 남편에게 누가 이토록 당신에게 술을 권하느냐고 울부짖자 그는 대답한다.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화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요. 이 사회라는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이 조선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알았소. 팔자가 좋아서 조선에 태어났지. 딴 나라에 놨더면 술이나 얻어먹을 수 있나? 사회란 것이 무엇인가? 아내는 또 알 수가 없었다. 어찌하였든 딴 나라에는 없고 조선에만 있는 요릿집 이름이여니 한다. 조선에 있어도 아니 다니면 그만이지요. 남편은 또 아까 웃음을 재우친다. 술이 정말 안이 취한 것 같이 또렷또렷한 어조로. 하하, 기막혀. 그 한 분자된 이상해야 다니고 아니 다니는 게 무슨 상관이야. 집에 있으면 아니 권하고 밖에 나가야 권하는 줄 아는가 보아. 그런 게 아니야. 무슨 사회란 사람이 있어서 밖에만 나가면 나를 꼭 붙들고 술을 권하는 게 아니야. 뭐랄까. 우리 조선 사람으로 성립된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아니 못 먹게 한단 말이오. 어째 그렇소? 또 내가 설명을 해드리지. 여기 회를 하나 꾸민다 합시다. 거기 모이는 사람 넘치고 처음은 민족을 위하느니 사회를 위하느니 그러는데 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아니하는 놈이 하나도 없지. 하다가 단 이틀이 못 돼요. 단 이틀이 못 돼요. 한층 소리를 높이고 손가락을 하나씩 둘씩 꼽으며 되지 못한 명예싸움, 쓸데없는 지위 다툼질.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내 권리가 많으니 네 권리가 적으니 밤낮으로 서로 찢고 뜯고 하지.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소? 무슨 사업을 하겠소? 회뿐 아니지. 회사이고 조합이고. 우리 조선 놈들이 조직한 사회는 다 그 조각이지. 이런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오. 하려는 놈이 어리석은 놈이야. 저기 정신이 바로 박힌 놈은 피를 토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으면 술밖에 먹을 게 도무지 없지. 나도 전자에는 무엇을 좀 해보겠다고 애도 써보았어. 그것이 모두 수포야. 내가 어리석은 놈이었지. 남편은 자신이 술을 먹는 원인이 사회에 있다고 강변한다. 술 권하는 사회가 자전적 형식임을 인식할 때 남편의 목소리는 현진건의 페르소나에 해당한다. 즉, 현진건의 생각이 남편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현진건의 눈에 비친 사회, 그것도 3.1운동이 실패한 직후인 1920년대의 사회란 어떠한 모습인가. 여기서 우리는 현진건의 현실인식을 살필 수 있는데 그의 눈에 비친 현실은 온통 거짓과 위선과 타락으로 가득 차 있다. 모두들 민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큰소리치지만 사실은 되지 못한 명예싸움, 쓸데없는 지위 다툼질 등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위선과 모멸의 군상들이다. 그래서 회뿐만이 아니라 회사이고 조합이고 우리 조선 놈들이 조직한 사회는 다 그 조각일 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분열과 분쟁의 주체가 다름 아닌 조선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당시 조선의 모든 문제를 일제에게 떠넘기는 타성과 달리 조선인의 냉철한 자기 반성을 요구하는 현진건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회로 인한 남편의 절망감은 집안에서도 다르지 않다. 사회가 위선과 모멸의 세계라면 집안은 무지의 세계이다. 아내는 사회를 조선에만 있는 요릿집 이름으로 하는 무지한 여성이다. 남편은 그러한 여성에게
자신에게 술을 먹이는 사회를 설명해야 한다. 남편은 피를 토하듯 그녀에게 울분을 토로한다. 하지만 그녀로부터 들을 수 있는 대답은 술 아니 먹는다고 흉장이 막혀요 라는 동문서답일 뿐이다. 남편은 더욱 절망한다. 남편은 사회와 집안, 즉 안과 밖 어느 곳에서도 위로받을 곳이 없다. 남편에게 안과 밖의 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안과 밖의 동일성이란 바로 식민지 지식인의 운명 같은 것이다. 그래서 현진건이 할 수 있는 말이란 아 답답해 외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답답한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은 무엇인가? 안과 밖의 무차별성에서 오는 끝없는 절망감은 남편으로 하여금 오직 술만 택하는 자학적 해소의 극단적 방식으로 나아가게 한다. 남편에게서 개혁적이고 투쟁적인 면은 찾을 수 없다. 조선 사회는 온통 왜곡되었고 본정신 가지고는 피를 토하고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하지 하루라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술을 마시는 것뿐이다. 술을 마실 때만큼은 몸은 괴로워도 마음은 괴롭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정꾼 노릇밖에 없다. 결국 술이 망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작가의 현실인식과 응전 방식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문맹에서 인식으로의 전환. 두 번째 대결 구도는 아내와 사회의 대결 구도이다. 사실 이 작품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지한 아내가 당시 조선 사회의 본질에 눈떠간다는 측면이다. 술 권하는 사회의 중요성은 지식인 남편을 통해 식민지 현실의 모순을 폭로함과 동시에 무지한 한 여성 또한 그 남편을 매개로 현실을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 길고 긴 세월에 아내는 얼마나 괴로웠으며 외로웠으랴. 봄이면 봄, 겨울이면 겨울, 웃는 꽃을 한숨으로 맞았고 얼음 같은 베개를 뜨거운 눈물로 데피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쓸쓸할 때 얼마나 그가 그리웠으랴. 하건만 아내는 이 모든 고생을 이를 악물고 참았었다. 참을 뿐이 아니라 달게 받았었다. 그것은 남편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는 생각이 그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준 까닭이었다. 남편이 동경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공부를 하고 있다. 공부가 무엇인가? 자세히는 모른다. 또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어찌하였든지 이 세상에 제일 좋고 제일 귀한 무엇이라 한다. 마치 옛날 이야기에 있는 도깨비의 부자방망이 같은 것이오니 한다. 옷 나오라면 옷 나오고 밥 나오라면 밥 나오고 돈 나오라면 돈 나오고 저 하고 싶은 무엇이든지 청해서 아니 되는 것이 없는 무엇을 동경에서 얻어가지고 나오려니 하였었다. 작품 서두에서 아내는 홀로 바느질을 하고 있다. 단순한 바느질 같지만 그녀의 신경은 매우 날카로워져 있다. 늦은 밤 오지 않는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녀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바느질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그러다 결국 바늘에 찔려 피가 나고 다시 헝겊으로 싸매고 오락질을 집으려 하지만 계속 허탕을 치자 그녀가 소리친다. 왜 지펴지지를 않아? 그녀는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7, 8년이 흘렀다. 하지만 함께 산 날은 고작 1년이 채 안 된다. 남편이 동경으로 유학을 간 까닭이다. 이러한 그녀에게 삶은 어떠했을지 짐작이 간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남편의 귀국이다. 남편이 돌아오는 그날이야말로 그동안의 외로움과 서름의 삶에서 부와 명예의 삶으로 전환을 가져올 거라는 굳은 믿음 때문이다. 이러한 그녀의 믿음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바로 지식이다. 그녀에게 동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남편이 가져올 지식이란 그동안의 생활을 전환시킬 도깨비의 부자방망이 같은 것이다. 그녀에게 지식이란 밥과 돈 등 저 하고 싶은 무엇이든지 청해서 아니 되는 것이 없는 무엇인 것이다. 당시에 조선의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문물에 대한 동경으로 일본 유학을 떠났으며 이를 가리켜 현해탄 콤플렉스라고 칭하곤 했다.
하지만 유학의 꿈과 달리 현실은 매우 냉혹했으며 수많은 인텔리겐차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한 채 거리를 헤매이곤 했다. 이처럼 아내는 지식에 대한 환상만 있었을 뿐 현실 감각이 결여된 인물이었다. 가버렸구먼, 가버렸어. 그 구두 소리를 영구히 안이 이르려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있던 아내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는 듯이 부르짖었다. 그 소리가 사라짐과 함께 자기의 마음도 사라지고 정신도 사라진 듯하였다. 심신이 텅 비어진 듯하였다. 그의 눈은 하염없이 검은 밤안개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그 사회란 독한 꼴을 노려보는 것 같이. 이슬실은 새벽바람이 싸늘하게 가슴에 부딪힌다. 그 부딪히는 서슬에 잠 못 자고 피곤한 몸이 부서질 듯이 지극하였다. 죽은 사람에게뿐 볼 수 있는 헬쓱한 얼굴이 경련적으로 떨며 절망한 어조로 소근거렸다. 그 못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 그러던 어느 날 도깨비의 부자방망이 대신 매일같이 술병만 잡고 있는 남편의 입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듣게 된다. 그 현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인 남편의 도깨비 부자방망이를 무아시켜 술주정뱅이로 만들고 있다. 그녀에게 남편의 떠남은 단순히 술 취한 남편의 출타가 아니다. 바로 그녀가 그동안 참고 견디며 살아왔던 모든 희망의 사라짐을 뜻한다. 남편이란 곧 그녀의 인생을 보상해줄 도깨비 부자방망이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